부자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거나 숭배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을 바라보는 태도부터 다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항구에서 노동을 하며 돈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땀에 젖은 옷, 짠내가 배어든 바닷바람, 손바닥을 베어내는 밧줄과 나무 상자들.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받은 품삯은 내게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나를 두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잃으면 나는 굶는다. 이 돈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 돈이 마치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뤄야 할 도구였습니다. 돈은 칼과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휘두르면 나를 해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나를 지키고 살렸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말자. 돈은 나를 위협하는 괴물이 아니라 내가 부려야 할 일꾼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에 떨며 삽니다. 돈이 떠날까 봐 움켜쥐고 모으는 것만 생각하며 두려움에 지배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돈을 과감히 움직입니다. 두려움 대신 계획으로 다스리고 모으는 대신 흘려보내며 돈을 일하게 만듭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첫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작은 공사였지만 자본이 거의 없었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나를 압박했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동료가 말했습니다. 정 사장, 돈이 없으면 그냥 포기합시다. 이건 무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다. 돈을 두려워해 도전을 포기하는 게 더 무섭다. 결국 나는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든 모아 공사를 진행했고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나 돈을 다루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부려야 할 힘입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가진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나는 이 교훈을 조금 더 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커서 때로는 돈이 내 삶의 전부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쫓기만 했던 사람들의 결말은 늘 비참했습니다. 나는 어느 해외 협상장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대는 내게 단기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품질을 조금만 낮추고 납기를 무리하게 당기라는 요구였습니다. 만약 돈이 목적이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우리의 목적은 신뢰와 성장이다. 돈 때문에 신뢰를 팔 수는 없다. 그 순간 상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다시 내게 찾아왔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 태도에서 진정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늘 만족하지 못합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그 끝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다릅니다. 돈으로 가정을 지키고 사람을 돕고 회사를 성장시키며 더 큰 가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삶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나는 지금도 청중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돈은 꿈을 실현하는 도구다. 돈은 행복이 아니다. 돈은 행복을 만드는 열쇠일 뿐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 몸으로 배운 철학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돈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돈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관점을 바꾸십시오. 돈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돈은 여러분이 부려야 할 종입니다. 돈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것이 부자들이 돈을 다르게 바라보는 첫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대합니다. 바로 작은 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돈을 반드시 일하게 만든다는 원칙입니다. 부자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세 번째 방법은 작은 돈에서 가치를 본다.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돈은 반드시 일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는 철학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관리했던 경험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못 하나, 나사 하나, 시멘트 한 삽까지도 소중했습니다. 당시 어떤 현장 관리자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작은 비용은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됩니다. 큰 공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큰 배도 작은 구멍으로 가라앉는다. 작은 돈을 흘리면 큰 돈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작은 돈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동전 몇 푼이 뭐 대수냐? 커피 한 잔이 뭐가 문제냐? 그러나 부자는 작은 돈 속에서 가치를 봅니다. 동전 하나, 지폐 한 장이 모여 결국 큰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가 큰 것을 지킬 힘을 줍니다. 나는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며칠 동안 점심을 굶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동전 몇 푼 아끼자고 굶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그 책이 훗날 나를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작은 돈을 지켜낸 결과 나는 큰 지식을 얻었고 그것이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해외 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자본이 부족해 검소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아끼다가 상대가 우리를 하찮게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바이어는 우리의 검소함 속에서 성실함을 보았고 그 신뢰 덕분에 큰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긴 태도가 결국 큰 돈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돈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룰 수 없습니다. 작은 돈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큰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들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번째 방법, 돈은 반드시 일하게 한다. 돈이 잠들면 썩습니다. 마치 물이 고이면 썩고 흘러야 맑아지듯이 돈도 흘러야 가치를 지닙니다. 나는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원칙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어떤 동료는 내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이 돈은 그냥 안전하게 은행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위험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가만히 두면 죽는다. 돈은 반드시 움직여야 한다. 반드시 일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다시 현장에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장비를 들이고 더 많은 일을 수주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돈은 움직일수록 불어났고 나는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쓰려고 모아두자. 그러나 그 돈은 움직이지 않으니 불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 속에서 가치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부자는 돈을 잠들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투자합니다. 반드시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불어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일하게 하라. 돈이 너를 위해 땀 흘리게 하라. 네가 땀 흘려본 돈을 다시 일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부자의 철학입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돈을 잠들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 속에 묶어두며 안도감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돈을 죽이는 것입니다. 돈을 움직이십시오. 공부에 투자하십시오. 새로운 기회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돈은 잠들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돈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작은 돈에서 가치를 보고 돈을 반드시 일하게 만드는 것.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살아 움직이는 자산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일하게 만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빚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부자들은 빚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빚을 자유의 적으로 봅니다. 부자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다섯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빚을 자유의 적으로 여긴다. 가난한 사람은 빚을 당장의 해결책으로 여기지만 부자는 빚을 평생 피해야 할 덫으로 봅니다. 나는 이 철학을 내 삶 전체를 걸고 체득했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수없이 은행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공사를 맡고 싶었지만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원은 늘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님, 담보가 없으시군요. 대출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고 마음속에서는 이런 유혹이 속삭였습니다. 사채라도 빌려라. 당장 돈만 있으면 길이 열린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또렷이 외쳤습니다. 빚은 자유를 앗아가는 쇠사슬이다. 나는 자유를 돈과 바꾸지 않겠다.
여러분, 빚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집을 살 수 있고 사업을 키울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빚은 이자로 불어나고 그 무게는 점점 커져 결국 사람의 어깨를 짓눌러 버립니다. 나는 내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내 동료 중 한 명은 작은 가게를 운영했는데 자금을 확장하기 위해 사채를 빌렸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정 사장 봐라, 이렇게만 하면 몇 달 안에 배로 불릴 수 있어. 당신도 좀 더 과감해져야 해. 그러나 몇 달 뒤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는 불어났고 수익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가게를 팔아야 했고 빚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내게 말했습니다. 사채는 처음엔 나를 살려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나를 죽이는 칼이었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니 빚이라도 써야지.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으면 머리를 쓰고 몸을 쓰고 시간을 써라. 그러나 빚에 기대지는 마라. 이것이 차이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강조했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시작해도 괜찮다. 그러나 빚으로 시작하면 너는 자유를 잃는다. 실제로 작은 돈으로 꾸준히 쌓아 올려 성공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빚으로 시작해 결국 빚더미에 눌려 무너진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건설 회사를 키우면서도 늘 원칙을 세웠습니다. 회사가 무너질지언정 빚으로 버티지는 않는다. 빚은 언젠가 회사를 무너뜨린다. 실제로 나는 위기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빚 대신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람들의 신뢰로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빚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카드빚, 대출, 사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빌리면 된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라는 생각이 여러분을 살려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유를 잃고 가난의 굴레를 스스로 목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청중 앞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빚은 자유의 적이다. 빚을 멀리하라. 빚은 노예의 사슬이다. 힘들어도 더뎌도 빚 없는 길을 택하십시오. 그것이 결국 자유를 지키고 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빚을 피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이 가진 또 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험을 무조건 피하지 않고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나는 중동 사막에서의 프로젝트와 젊은 시절 시간 관리의 경험을 통해 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부자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6번째 방법은 위험을 무조건 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7번째 방법은 돈보다 시간을 중시한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른 주제 같지만 사실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위험을 감수할 줄 알되 시간을 잃는 위험만큼은 절대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중동 사막으로 향했던 경험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막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고 모래바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의 장비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습니다. 정 회장, 이건 미친 짓입니다. 왜 굳이 사막 한가운데 와서 위험을 떠안습니까? 한국에서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위험을 피하면 기회도 사라진다. 위험 속에 기회가 있고 기회 속에 부가 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위험을 보면 무조건 도망칩니다. 안전하게 손해보지 않게 지금 있는 것만 지키자.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위험을 계산하자.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반드시 감수하자. 이것이 차이입니다. 나는 중동 프로젝트에서 수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장비 고장, 현지 인력 문제, 자금 부족까지 겹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는 회사를 세계로 알리는 도약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위험을 두려워했다면 오늘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무모함은 다릅니다. 부자는 무작정 달려들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대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위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기회로 바꿉니다. 이것이 부자의 6번째 철학입니다. 이제 7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돈보다 시간을 중시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많으니 돈을 아껴야 한다. 그러나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나는 젊은 시절 하루를 쪼개 써야 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기술을 익히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동료들은 내게 물었습니다. 정 사장, 왜 그렇게 바쁘게 삽니까?
돈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쪼갰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쫓다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돈을 아끼려다 시간을 잃으면 결국 더 큰 돈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교통비를 아끼려고 몇 시간을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공부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준비했다면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바로 이 점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보다 시간을 더 아끼고 시간을 투자해 더 큰 부를 만듭니다. 나는 지금도 똑같이 말합니다. 돈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채울 수 없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 6번째와 7번째 방법을 종합해보면 부자들이 가진 관점이 보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하는 위험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지키려다 시간을 잃고 부자는 시간을 지키며 돈을 움직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부와 가난을 갈라놓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위험을 피하려다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돈 몇 푼을 아끼려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가난으로 묶어두는 습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관점을 바꾸십시오. 위험 속에서 기회를 찾고 돈보다 시간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자가 돈을 다루는 방법에는 또 다른 깊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를 지키는 돈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얻기 위해 신뢰를 버리는 순간 결국 돈도 잃고 인생도 잃게 됩니다. 부자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8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신뢰를 지키는 돈만을 선택한다. 나는 평생을 살며 수없이 많은 돈의 유혹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큰 유혹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신뢰를 버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내가 해외 투자자들과 협상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는 자금이 절박했습니다. 프로젝트는 진행 중이었지만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하루하루가 버티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해외의 한 투자자가 접근했습니다. 그는 내 앞에 두툼한 계약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 회장, 이 조건만 받아들이면 당장 필요한 자금을 모두 지원하겠습니다. 단, 앞으로의 이익 배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이런 조건에 반대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장 눈앞에 수백만 달러가 놓여 있었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위기는 단숨에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안에는 분명히 부당한 조항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투자자의 노예가 되고 회사의 미래를 송두리째 넘겨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계약하시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신뢰를 잃으면 돈도 회사도 사람도 다 떠난다. 나는 신뢰 없는 돈은 받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나는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투자자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의 진실성과 끈기를 높이 평가했고 공정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덕분에 프로젝트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돈에 대한 부자의 시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이익 앞에서 쉽게 신뢰를 팔아버립니다. 이번만 넘어가면 된다. 지금만 버티면 된다. 그러나 부자는 압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 돈도 기회도 사람도 다 사라진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잃는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신뢰를 지킨 돈만이 진짜 돈입니다. 그렇지 않은 돈은 모래성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작은 파도에도 무너집니다. 한 번은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어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저희도 어떤 경우에도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신뢰가 단순히 개인의 철학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지 모릅니다.
빠른 돈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신뢰를 지킬 것인가? 그 순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신뢰 없는 돈은 결국 독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자의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배움에 쓰는 돈은 결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책과 해외 출장, 새로운 기술에 끊임없이 돈을 썼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앞에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나를 살리고 회사를 살렸습니다. 부자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9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배움에 쓰는 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많은 사람들은 책값을 아까워하고 강연료를 부담스러워하며 교육비를 낭비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자는 배움에 쓰는 돈을 결코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자산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책 한 권을 사기 위해 며칠 동안 점심을 굶은 적이 있습니다. 동료들은 나를 비웃었습니다. 정 사장 배가 고픈데 왜 굳이 책을 삽니까? 그 돈으로 밥을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밥은 하루면 사라진다. 그러나 책에서 얻는 지혜는 평생 남는다. 그렇게 내가 아껴서 산 책이 훗날 수십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배우는데 돈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언제 써먹을지 모른다. 지금은 급한 게 먼저다라고 말하며 배움을 미룹니다. 그러나 부자는 압니다. 배움에 쓰는 돈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어 위기 속에서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던 시절 해외 출장을 자주 갔습니다. 영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어떤 직원은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 해외에 가야 합니까? 그냥 여기서 사업에 집중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언젠가 배운 사람들이 우리를 앞질러 갈 것이다. 배움에 드는 비용은 지금은 커 보이지만 배우지 않아 생기는 손실은 훨씬 크다. 실제로 나는 해외 출장에서 수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영 방식, 새로운 시장의 흐름, 그것은 곧바로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움에 투자한 돈이 결국 수천 배, 수만 배의 가치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경영학 서적과 철학책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했습니다. 회장님, 책 읽는다고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지금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확신했습니다. 돈은 잠시의 문제다. 그러나 돈을 다루는 지혜는 평생의 문제다. 지금 배우는 것이 앞으로 회사를 살린다. 결국 그 배움에서 얻은 통찰이 새로운 전략으로 이어졌고 회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배움에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값이 비싸다, 강연료가 부담된다, 교육비는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가난한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철학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배움에 쓰는 돈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미래를 여는 투자다. 나는 지금도 분명히 말합니다. 지식을 사는 사람은 결국 부를 얻는다. 그러나 지식을 아낀 사람은 결국 무지를 대가로 치른다. 이 차이가 평생의 부와 가난을 갈라놓습니다. 이 9번째 철학을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배움에 쓰는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배움으로 얻은 지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또 다른 차이를 만듭니다. 부자는 배움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을 사회와 함께 흘려보내며 더 큰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부자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10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돈은 사회와 함께 흘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합니다. 쌓아두고 움켜쥐고 자신만을 위해 쓰려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은 흘러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순환해야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래야 돈은 더 큰 힘을 얻고 그 힘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는 회사가 조금씩 성장하던 시절부터 이 철학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내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직원 숙소가 너무 열악합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서 아이들이 아프다고 합니다. 당시 회사의 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경영진 몇몇은 내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회장님, 아직은 회사가 작으니 직원 복지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모아두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이 곧 회사다.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회사도 행복할 수 없다. 돈은 사람에게 흘러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재정의 큰 부분을 떼어내 직원 숙소를 새로 지었습니다. 깨끗한 방, 따뜻한 난방,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까지 마련했습니다. 그 후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했고 더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돈은 움켜쥘 때가 아니라 흘릴 때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또 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가 중동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가난했고 물조차 부족했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돈을 벌어가면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현지 마을에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지어주었습니다. 어떤 임원은 반대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왜 나서야 합니까? 돈만 더 쓰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돈이 이 지역을 살린다. 이들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우리 회사를 신뢰했고 그 신뢰는 곧 현장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사는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움켜쥐고 사회를 외면했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자기만을 위해 씁니다. 하지만 부자는 압니다. 돈은 사회와 함께 흘러야 한다는 것을 직원에게, 지역사회에, 더 나아가 국가와 인류를 위해 흘려보낼 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나는 지금도 청중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피와 같다. 피가 온몸에 고르게 흘러야 사람이 살듯 돈도 사회 전체에 흘러야 경제가 산다. 흘리지 않으면 곧 썩는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돈을 움켜쥐고 있지 않습니까? 흘리지 않고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해서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은 언젠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돈을 사회와 함께 흘려보내십시오. 그럴 때 돈은 다시 돌아와 더 큰 부가 되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10번째 철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돈의 진짜 주인이다. 부자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11번째 방법.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가 돈의 진짜 주인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평생 돈을 줬습니다. 돈이 늘 삶의 중심에 있고 돈에 따라 기뻐하거나 좌절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을 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다스립니다. 돈이 그들을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이 차이가 가난과 부를 갈라놓는 마지막 경계입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수십억의 손실을 보기도 했고 때로는 엄청난 이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돈이 내 주인이 되게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을 다스렸습니다. 돈은 내 목표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한 번은 해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 회장, 당신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꿈을 이루려다 보니 돈이 따라왔을 뿐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돈이 목표가 되면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잃어도 두려워하고 조금만 벌어도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본질을 잃지 않고 돈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네 주인이 아니라 네 일꾼이다. 돈을 다스리면 돈은 너를 위해 일하지만 돈에 끌려다니면 너는 평생 노예로 살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에 끌려다니다 결국 인생을 잃습니다. 투기에 빠지고 과소비에 빠지고 허영심에 휘둘리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러나 돈을 다스린 사람은 절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어느 해외 투자자는 늘 돈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 통장을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혹시 손실이 나지 않았을까? 혹시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불안 속에서는 결코 큰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다가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은 결국 돈에 잡아먹힌다.
그러나 돈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을 길들여 평생의 동반자로 삼는다. 여러분, 돈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절약하거나 투자를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돈이 많아도 흔들리지 않고, 돈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 돈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숭배하지도 않는 자세, 오직 나의 철학과 목표를 위해 돈을 도구로 쓰는 태도입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오며 분명히 배웠습니다. 돈은 흘러야 하고, 돈은 일해야 하며, 돈은 신뢰 위에 있어야 하고, 배움과 사회에 쓰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궁극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는 자만이 돈의 주인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돈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돈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잇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은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십시오. 돈은 단지 도구입니다. 꿈을 이루고 세상을 바꾸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돈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돈은 반드시 여러분을 따라옵니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삶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자가 돈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11가지 방법을 함께 나눴습니다. 작은 돈에서 가치를 보는 태도, 돈을 반드시 일하게 하는 철학, 빚을 자유의 적으로 여기는 관점,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시간을 돈보다 소중히 여기는 지혜, 신뢰를 지키는 선택, 배움에 기꺼이 쓰는 투자, 돈을 사회와 함께 흘려보내는 자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다스리는 주인의 마음까지 이 11가지를 가슴 깊이 새긴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며 진정한 주인의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이미 제 답을 인생으로 내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